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과일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수연아,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라. 아들 수연이 내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엄마도 같이.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며 차갑게 내뱉었다. 됐다. 입맛 없을 사람한테 억지로 권하는 거 아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다. 북적이는 거실 속에서 나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 같았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나를 정확히 비껴나 아들에게로만 향했고 마치 내 몸을 투과해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30년 넘게 익숙해진 일이었지만 남편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지금 그 무시의 화살들은 맨살에 날아와 깊숙이 박히는 듯했다. 나는 묵묵히 녹그릇을 닦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시리게 했고 그릇에 비친 내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아들 녀석은 내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아비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아직 어렸고 제 어미의 편에 서기엔 제 할미의 그늘이 너무나도 짙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이 집이 더욱 차가운 감옥이 되었구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찬장 속 접시들을 정리했다.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스며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이 그릇으로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담아줬고 저 접시에는 명절 때마다 전을 올렸다. 모든 것이 그와의 기억으로 얽혀 있었는데 이제 그 기억들마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소리에 모든 것을 묻으려는 듯 연신 볼륨을 높이고 있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소음 속에서 내가 설거지하며 내쉬는 한숨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양 모든 소리와 감정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저녁 무렵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쉬워하며 대답했다. 벌써 가려고? 좀 더 있다 가지. 장모님 댁에도 들러야 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입술을 삐죽이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다. 그래, 내 장모는 끔찍이도 챙겨야지. 이 늙은 어미는 뒷전이고.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은 아들에게 향했지만 그 칼끝은 언제나 나를 겨누고 있었다. 내가 친정에 가는 것을 평생 못마땅해 하셨다. 마치 내가 시댁의 물건이라 다른 곳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듯이. 아들은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고 나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 배웅할 준비를 했다. 엄마, 할머니 잘 모시고 계세요. 자주 올게요. 수연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묻어 있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깊이 패인 골을. 하지만 그는 그 골을 메우려 하기보다는 그저 양쪽을 오가며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데만 급급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거실은 갑자기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퀴퀴한 약 냄새가 흘러나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 냄새마저도 살뜰히 챙겼었는데 지금은 그저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거실 한편에는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달아빠진 모서리가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남편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그 가방만이 텅 빈 거실에서 나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저 가방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저것이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내가 붙잡을 유일한 밧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의 온기라도 남아있을까? 그의 흔적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렸을 텐데 지금은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끓인 차도 입에 대지 않으실 게 뻔했으니까. 남편의 영정사진이 장롱 위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 이제는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원망스러웠다. 당신이 떠나면서 나를 이 차가운 집에 혼자 남겨둔 것이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지도 못한 채 떠나버린 것이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집에서 버텨야 하나요? 아니면 떠나야 하나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마음속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가방을 열어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깨고 보니 그것은 바람소리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남편의 흔적이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명절 다음 날 새벽 4시 나는 잠에서 깼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차가운 이불만이 손끝에 닿았다. 남편이 없는 현실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가슴을 짓눌렀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 막막함에 짓눌려 죽을 것 같았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토란을 꺼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토란탕국이었다. 생전에 이 맛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라며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도 입맛이 없으실 텐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시면 속이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란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멸치로 우린 육수에 넣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스레인지 앞에서 끓어오르는 국물을 젓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 끓이는 첫 번째 국물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이의 얼음을 녹일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성이 들어가야 맛도 제대로 나는 법이지. 혼잣말을 하며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국물을 떠서 맛을 보니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이 났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맛을 이제 남편은 영영 볼 수 없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라도 맛있게 드신다면 남편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침 7시가 되자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기상 시간이었다. 나는 정성스럽게 탕국을 그릇에 담고 밥과 함께 상을 차렸다. 김치와 나물 반찬도 정갈하게 곁들였다. 뽀얀 국물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따뜻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릴 연기 같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아침 진지 준비됐습니다. 들어와. 쉰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상을 방 한가운데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님, 아침 진지 드세요. 밤새 끓인 탕국이에요. 시어머니가 상을 힐끗 쳐다보더니 표정을 찌푸렸다. 치워라. 네. 입맛 없다지 않느냐?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나는 당황했다. 그래도 한술이라도 떠보세요. 속이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거칠게 밀어냈다. 탕국 그릇이 상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고 뜨거운 국물이 상보 위로 튀었다. 내 마음도 함께 엎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입맛을 아는 채 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나를 꿰뚫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 쌓인 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님, 멀뚱히 서서 뭘 봐? 보기 싫으니 썩 가지고 나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들었다. 찰랑거리는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로 흘러내렸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물이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부엌으로 나와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뜨거운 탕국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끓어오른 설움이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르는 국물을 바라봤다. 하얀 국물 속에 내 눈물이 떨어져 희미한 파장을 만들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 혼잣말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어머님 마음도 이 집안의 법도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깥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당신 아들의 아내로 살아온 내 35년 세월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에는 아직도 탕국이 반쯤 남아 있었다. 끓어오르는 국물이 뚜껑을 들썩이게 했다. 마치 내 가슴 속에서 억눌린 감정들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나 보다. 평소보다 볼륨이 훨씬 높았다. 어쩌면 내 흐느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일 수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수연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응, 잘 계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엄마, 할머니가 아침에 입맛이 없으셨나 봐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께서 벌써 전화하셨구나. 내가 억지로 식사를 강요했다고 아니면 성의 없는 음식을 대충 차려드렸다고 하셨을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못 드셨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워낙 예민하시니까. 예민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렸다.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과 나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내가 새벽부터 쏟은 정성이 그저 예민함 때문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입맛을 아는 채 해.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이방인일 뿐일까?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있어. 할머니 잘 모셔드리고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남편이 원할 거라는 말이 가장 아팠다. 남편은 정말 무엇을 원했을까? 내가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참고 견디는 것을 아니면 진짜로는 다른 무언가를 원했던 걸까? 냄비 속의 탕국이 아직도 끓고 있었다. 나는 가스를 끄고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이 김처럼 내 마음도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서러웠을까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부엌 선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 그 미소조차 원망스러웠다. 당신은 언제나 중간에서만 서성거렸잖아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진짜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었나요?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나는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우리 집의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무언가,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거실 한편의 낡은 서류 가방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탕국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다. 시어머니와 나는 한 집에 사는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닫았고 시어머니는 내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셨다. 집안을 감싼 무거운 침묵은 내 숨통을 조여왔다. 아침에는 시어머니가 기상하시기 전에 식사를 준비해두고 피했다. 점심에는 간단한 것들을 문 앞에 놓고만 하고 돌아섰다. 저녁에는 아예 내 방에서 혼자 먹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하염없이 앉아있곤 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원망스러웠다. 여보, 보고 싶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촛불을 켜고 속삭였다. 영정 사진의 유리에 내 얼굴이 겹쳐 비쳤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과 생기를 잃은 입술.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나? 당신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 집에서 버텨야 해? 아니면 떠나야 해? 대답은 없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웠다. 끝없는 자문자답에 지쳐갈 무렵 나는 결심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당신의 흔적이라도 붙잡고 일어서야겠다. 뭔가 해야 한다. 이 침묵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용도실로 향했다. 구석에 놓여있던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거실로 가져왔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달아빠진 모서리가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가방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남편이 평생 짊어지고 다닌 인생의 무게 같았다. 가방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남편의 사적인 공간이었다. 살아있을 때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답을 찾아야 했다. 이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쾌쾌한 종이 냄새와 함께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피어올라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 냄새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이 정말 없구나.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가방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들이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며 살펴봤다. 회사 관련 서류들, 보험 증서, 통장 사본들, 평범한 가장의 평범한 서류들이었다. 사진들을 들춰보니 우리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혼 때의 어색한 미소,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쁜 얼굴, 가족여행에서 찍은 해맑은 모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렸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견딜만 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가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신우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신우이가 시집간 지 20년도 넘었는데 이런 편지가 여기에 있다니. 호기심에 편지를 꺼내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신우이가 남편에게 보낸 나에 대한 사과의 편지였다. 오빠 미안해. 그때 내가 형님한테 너무 심했어. 엄마 성화에 못 이겨 형님이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린 약과를 트집 잡았던 거 지금도 마음에 걸려. 내 손이 떨렸다. 20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사실 형님이 만든 약과가 제일 맛있었는데 엄마 앞이라 차마 말 못했어. 오빠가 형님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신우이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약과가 조상님께 올리기엔 정성이 부족하다며 상에서 치워버리셨고, 신우이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었다. 맞아요, 엄마.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었다. 밤새워 반죽하고 기름에 정성스럽게 튀긴 약과였는데 대충 만든 것이라니. 그 일로 나는 일주일을 알아누웠다. 남편은 그때도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신우이의 진심은 몰랐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오빠가 평생 형님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언젠가는 형님도 꼭 알아줄 날이 오겠지. 내가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어. 미안해, 오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20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기억에 대한 뒤늦은 사과였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오빠가 평생 형님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남편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려 했던 걸까? 그저 시어머니의 모진 성품으로부터 나를 감싸주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이면에 내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나는 다시 서류 가방을 뒤졌다.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의 조각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다. 가방 안쪽에 낡은 천을 더듬다 보니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내자 그곳에는 얇고 납작한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먼지를 닦아내자 희미하게 정수개개라고 새겨진 남편의 글씨가 드러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남편이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무언가였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곳에 이걸 숨겨뒀어요? 당신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가시지 본 앳된 내가 낯설지만 인자한 미소를 띤 시아버님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시아버님은 내 어깨를 감싸고 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생 시어머니 때문에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시아버님과의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놓인 편지. 그것이 바로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의 열쇠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펼쳐들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편지와 사진을 품에 감추었다. 이것은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답은 여기에 있었다. 남편이 평생 간직해온 마지막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신우이의 낡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꾹꾹 눌러 쓴 글씨 위로 내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희미하게 번졌다. 20년 전 그날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할 때 진실의 편에 서주지 못했던 신우이의 뒤늦은 사과는 쓰디쓴 약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때 내가 형님한테 너무 심했어. 편지 속 문장들이 가슴에 박혔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받는 사과였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시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제사 당일 내가 준비한 상차림을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격분했었다. 이게 뭐야? 이런 소박한 상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형님, 너무하세요. 아버님이 평생 그렇게 잘 드셨는데 마지막 제사상이 이게 뭐예요?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가 전부라니.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내가 차린 소박한 상차림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버님은 평생 푸짐한 상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궁상맞은 상을 차리다니. 형님이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정성껏 준비한 것이 궁상맞은 상이라니. 남편은 그때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상을 차렸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어머니, 정숙이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갔다. 결국 내가 준비한 제사상은 모두 치워지고 급하게 시장에서 사온 음식들로 다시 상을 차려야 했다. 그 일로 나는 일주일을 알아누웠다. 몸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살이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가족들로부터 받은 모욕감이 견딜 수 없었다. 이제 와서 신우이가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편지의 다음 내용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사실 그날 밤 아버님이 형님한테만 말씀하신 그 이야기, 나중에 오빠한테 들었어.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무슨 이야기? 남편이 신우이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걸까? 아버님이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사셨던 그분. 전쟁 중에 잃어버린 그분 이야기 말이야. 오빠가 말하더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한테만 그 비밀을 털어놓으셨다고. 전쟁 중에 잃어버린 그분? 시아버지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까? 갑자기 그날 밤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정수가, 내가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나는 평생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쟁 때 피난길에서 만난 처녀가 있었어. 영이라는 이름이었지.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단다. 아버님, 영희는 늘 소박한 음식을 좋아했어. 사치스러운 건 죄악이에요. 소박해야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라고 했지. 내일 제사상, 영희가 좋아했던 그런 소박한 음식들로만 차려주지 않겠니?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평생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리는 마지막 소원이었다. 신우이의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엄마는 아직도 모르셔. 아버님이 평생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셨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형님이 그런 상을 차렸다는 것도. 만약 엄마가 그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가슴이 먹먹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나를 미워하며 지내셨지만 정작 시어머니야말로 더 큰 진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남편이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오빠가 평생 형님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무너질 거고, 침묵하면 형님이 오해받을 거고, 오빠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겠지. 그때는 형님도 엄마도 모두 이해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주시기를. 미안해, 형님. 그때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어떤 편도 들지 못했는지. 시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 그것은 시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30년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다. 나는 다시 서류 가방을 뒤졌다. 분명 남편이 남긴 편지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더 자세히 적혀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가방 안쪽의 안감을 뜯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뚜껑에는 정수개개라고 새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옆에는 모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아마 그분이 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 그 안에는 분명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이 담겨 있을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0년간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모든 오해와 갈등의 근원을. 남편의 편지를 펼치는 순간 내 손은 심하게 떨렸다. 신우이의 편지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남편이 직접 쓴 진실의 기록을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다. 사랑하는 아내 정숙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젠가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평생을 내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나를 용서해 주오. 편지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당신은 기억하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30년 전 그 제삿날을. 아버님이 당신에게만 털어놓으신 그 간절한 고백을.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아버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지. 전쟁 중 피난길에서 만났던 영이라는 여인,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에 대한 평생의 그리움을. 편지를 읽으며 그날의 상황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시아버지는 왜 나에게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닌 며느리인 나에게만.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던 거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소? 하지만 죽기 전에는 누군가에게라도 그 진실을 털어놓고 싶으셨던 거지. 남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상을 영희가 좋아했던 소박한 음식들로 차려달라고 부탁하셨지. 사치스러운 것보다 정성이 담긴 소박한 것이 진짜라고 하셨던 그 여인을 기리며.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다. 시아버지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들. 영희는 항상 말했어. 밥 한 그릇, 나물 한 접시라도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진짜 정성이에요라고.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씨에 반했단다. 그래서 나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소박한 제사상을 차렸던 것이다. 화려한 음식들 대신 정갈한 밥과 나물들, 정성스럽게 끓인 맑은 국.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영희의 취향대로. 하지만 제사 당일 시어머니는 그 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 아버님이 평생 그렇게 잘 드셨는데 이런 궁상맞은 상이 뭐야? 편지는 그날의 상황을 남편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시댁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소. 평생 풍족한 상차림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던 어머니에게 그 소박한 상차림은 모독으로 느껴졌을 거요. 그날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이 떠올랐다. 내가 우리 시댁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상으로 아버님을 보내려고?
창피해서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어. 시누이도 함께 나를 몰아세웠다. 형님, 아버님이 얼마나 품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런 상을 차리시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그때 나는 시아버지의 유언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평생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편지는 남편의 고뇌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소.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과 영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당신을 변호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상처를 막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나는 침묵을 선택했소. 어머니가 평생 신뢰해온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자신에 대한 아버님의 사랑을 지켜드리고 싶었소. 그 대신 당신이 오해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만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다. 남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버지의 비밀을 지키고 어머니의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아내가 받는 모든 오해와 상처를 혼자 견뎌야 했던 것이,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소. 시댁을 무시하고 조상님을 모독했다고. 하지만 정작 당신은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가장 정성스럽게 지켜드린 사람이었소.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남편의 가슴 아픈 심정이 드러났다. 30년간 당신이 받은 모든 차가운 시선, 모든 모진 말들을 나는 알고 있었소. 당신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나는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소. 진실을 밝히면 어머니가 무너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당신이 계속 상처받을 것을 알았소. 그래서 나는 그저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소. 남편이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평생을 흔들렸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고 계시오. 아버님이 평생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당신이 소박한 제사상을 차렸다는 것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소. 그때는 부디 내 아내 정수기를 용서하시오, 어머니. 그리고 나의 긴 침묵을 용서하오, 사랑하는 아내여.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30년간의 모든 갈등, 모든 오해, 모든 상처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잘못이 없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유언 뒤에 숨겨진 첫사랑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30년간 나를 미워하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시어머니야말로 가장 큰 진실을 모르는 채 살아온 것이었다. 이 진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시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남편처럼 계속 침묵해야 할까?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오래된 사진을 다시 봤다. 젊은 시아버지와 영희라는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편지와 사진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30년간의 오해를 풀 것인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제 그 무거운 선택이 내게 넘어왔다. 남편의 편지를 발견한 지 3일이 지났다. 시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모든 오해의 진실을 알고 난 후 나는 하루하루를 악몽처럼 보냈다.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차갑게 대하셨다. 아침에 준비해드린 식사도 반찬 투정을 하시며 절반만 드셨고 빨래를 넣을 때도 이렇게 대충 해서 어떻게 마르겠느냐며 핀잔을 주셨다. 평소 같으면 속상하고 억울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시어머니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매일 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고민했다.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남편처럼 침묵해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30년간의 오해 위에 쌓인 우리의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남편의 49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아들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버지 49제 지내려고 하는데 할머니께는 말씀드렸어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엄마가 먼저 말씀드려 주세요. 할머니가 준비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49제 제사상을 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시어머니가 차리시면 분명 화려하고 풍성한 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남편이 그리고 시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일까? 저녁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방을 찾았다. 어머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뭔데? 이번 주말에 진우 49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49제? 벌써? 네, 아들 녀석이 준비하자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 지금 내 서방 49제라고 유세 떠는 것이냐?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추모하고 싶어서. 추모? 내가 진우 볼 낯이나 있긴 해? 시어머니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가 들어오고부터 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어. 아버님 제사 때도 그렇고 늘 이 집안의 체면을 구기기만 했잖아. 진우가 저렇게 일찍 간 것도 다 내 탓이야. 남편의 죽음마저 내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한이 들끓어 올랐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평소의 순종적인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제가 어머님께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시아버님 제사 때도 저는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 정성껏 준비했을 뿐인데. 무슨 유언? 너 지금 죽은 사람 핑계 대는 거야?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박한 상을 차려달라고. 소박한 상?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아십니까?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30년간의 거짓 위에 쌓인 이 집안의 평화를, 이 지독한 오해의 사슬을 여기서 끊어내야 했다. 아버님이 평생 다른 분을 사랑하셨다는 거 아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 전쟁 때 만나신 영이라는 분. 그분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좋아했던 소박한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려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벽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내가 지어낸 말이야.
진우 오빠의 편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어요. 내가 남편의 편지를 꺼내 보이자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영감은 나만 사랑했어. 평생 나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아버님이 가끔 멀리 바라보시며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는 것을, 술에 취하면 영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시던 것도. 그만해. 그만해.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30년간 감춰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는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진우 오빠도 그래서 평생 침묵하셨던 거예요. 어머님을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30년 동안 나만 모르게 하고. 어머님, 나는 뭐였던 거야? 평생을 바친 내 결혼은 뭐였던 거야?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배신감과 절망의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혔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모든 진실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우리는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늘게 떨리고 계셨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30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은 후에 허탈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상처 주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어머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으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다. 영이라고 했지? 네. 그 사람 이름을 우리 영감이 정말 불렀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그동안 외면하려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술에 취하면 가끔 그 이름을 중얼거렸지. 나는 그냥 옛 친구 이름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30년 아니 어쩌면 평생의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몇 번인가 물어본 적이 있어. 영희가 누구예요? 하고. 그럼 영감은 항상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람이야 라고 했지. 나는 가슴이 아팠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둘 다 상처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숨겨야 하는 고통으로, 다른 하나는 무언가 가려진 것 같은 불안함으로.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버님은 영이라는 분 때문에 목숨을 구하셨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찾을 수 없게 되자 평생 마음 한편에 그리움으로 간직하셨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충격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래, 그렇구나. 우리
우리 영감도 힘들었겠구나. 어머님, 전쟁 때 그런 일을 겪고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나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겠지. 내가 얼마나 질투가 심한지 영감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았다.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자성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한테만 그 이야기를 했구나. 나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다. 그럼, 그럼 너는 30년 동안 나 때문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제야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았다. 내가 받았던 모든 모진 대우, 모든 차가운 시선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어머님, 내가 너한테 뭘 한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리고는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 아들도 잡고 내 며느리도 잡았구나.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처절했다. 30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분노,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내가 영감 마음도 몰라주고, 너 마음도 몰라주고, 진우까지 괴롭게 만들었구나. 시어머니는 울면서 계속 자신을 망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너한테 한 말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앞으로 무릎을 꿇고 왔다. 85년 평생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던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정수가, 아가야,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일어나세요. 나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계속 무릎을 꿇고 계셨다. 안 돼. 내가 무릎 꿇어야 해. 30년 동안 너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저도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시아버지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시어머니의 참회는 계속되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도 나를 꼭 안으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 안에는 모든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수가, 나 정말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말했어도 난 안 믿었을 거야. 그때의 나는 너무 고집이 셌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30년간의 한이 눈물로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완전한 치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정한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정수가, 네, 어머님? 우리 진우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버지 비밀도 지켜야 하고, 너도 보호해야 하고, 나 눈치도 봐야 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나도 다시 눈물이 났다. 남편이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진우도 저 하늘에서 편해질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30년간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거친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나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은 적대감이 아닌 서로를 다시 알아가려는 조심스러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부엌에 나오셨다. 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정수가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계세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겠어. 이 늙은 몸도 아직 쓸모가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김치를 꺼내주시고 밑반찬을 정리해 주셨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어머님, 진우 오빠 49제 때 상을 어떻게 차릴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다.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 소박하게 차리자. 진우도 그걸 원했을 거야. 내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너무 초라하지는 않게. 우리 진우를 위해서라도. 네, 어머님. 정성껏 준비하겠어요. 그 주말 아들 수연과 며느리가 찾아왔다. 나는 미리 수연에게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두었지만 실제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할머니,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냥 서로 이해하게 된 일이 있었어. 나는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시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는 아직 시어머니에게도 민감한 부분이었으니까. 제사상을 차리는 내내 시어머니는 내 옆에서 도와주셨다. 때로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며 내 방식을 인정해 주시기도 했다. 할머니, 이 음식은 뭐예요? 며느리가 제사상에 소박한 나물 반찬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 그건 시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야. 화려한 것보다 정성이 담긴 소박한 음식을 더 좋아하셨거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진짜 취향을 인정하시는 순간이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나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도 이제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서로 이해했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누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진우야,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져줘서. 수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다. 대신 내 손을 잡으셨다. 정수가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네, 어머님.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시어머니와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이었다. 정수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고 싶은 말이야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근데 정수가 영이라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오래 마음에 두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 그럴 거야. 우리 영감 눈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질투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수용의 미소였다. 몇 주가 지났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지 않으셨고 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정수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구나. 어머님,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이 집에 온 지 35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제대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혼자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과 저 서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새싹들처럼 우리의 관계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정수가 오늘은 내가 아침을 해볼까? 어머님이요? 응.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는 짠맛이 좀 강했지만 내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맛이었다. 맛있어요, 어머님. 정말? 손맛이 좀 변했나?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나눈 식사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이 센 부분이 있었고, 나도 때로는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적개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은 이제 거실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비밀의 상자가 아닌 우리 가족의 사랑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추억의 상자로, 그 가방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